파리는 내게 언제나 영원한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나는 평생 파리를 사랑했습니다. 파리의 겨울이 혹독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가난마저도 추억이 될 만큼 낭만적인 도시 분위기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아직도 파리에 다녀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군요.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행운이 따라주어서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당신이 어딜 가든 늘 당신 곁에 머무를 거라고. 바로 내게 그랬던 것처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영화 시티 오브 엔젤을 기억하시나요? 영화를 못 보셨더라도 이 포스터는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심장 전문의 매기는 자신의 환자를 수술하고 마무리하는 중에 환자를 잃게 됩니다.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 세스는 수술실에서 매기를 만나게 되고 자책과 시리에 빠져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매기를 점차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세스가 그녀의 침대 머리에 책을 한 권 갖다 놓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파리는 날마다 축제입니다. 미국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저자입니다. 1921년 헤들리 리처드슨과 결혼 후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아내와 함께 파리로 이주합니다. 그 후 다른 여성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파리에서 미국, 미국에서 쿠바,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책은 해밍웨이가 총으로 자살하기 4년 전인 1957년부터 60년 사이에 쓴 글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첫 아내와 아이와 함께 작가로서의 길을 걸었던 파리 시절을 추억하며 쓴 회고록입니다. 어니스트에겐 그 시절이 화양연화였던 것 같습니다. 가난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성실하게 작가 수업을 했던 그 고달픈 시간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건 말년의 해밍웨이는 근육이 굳어지는 병과 고혈압,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 어제의 일을 쓴 것처럼 지명과 상황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는 것과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묘사가 정말 탁월하게 보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1920년대 파리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생미셸 광장의 기분 좋은 카페. 가을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 어김없이 고약한 날씨가 찾아왔다. 밤이면 언제 비가 들이칠지 몰라 창문을 꼭 닫고 자야 했다. 찬바람은 콩트르 에스카르프 광장의 가로수 잎들을 세차게 날려버렸다. 잎들이 비에 흠뻑 젖어 바닥에 뒹굴고 빗줄기가 바람에 날려 버스 종점에 서 있는 커다란 녹색 버스를 후려쳤다. 그럴 때면 카페 데자마테르는 사람들로 붐볐고 유리창은 실내 후끈한 열기와 담배 연기로 김이 뿌옇게 서렸다. 동네 술꾼들이 모여드는 이 지저분하고 허름한 카페는 잘 씻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시큼한 술 냄새에 절어 있었다. 나는 이 술집 단골은 아니었지만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늘 취해 있었다. 아니 그들은 이 카페에서는 1리터
혹은 반 리터짜리 싸구려 와인을 마실 수 있었기에 늘 취했을 것이다. 벽에는 여러 가지 낯선 상표의 아파리티프 광고 전단이 붙어 있었지만 만취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비싼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겨울 들어 처음으로 찬비가 내리면서 도시의 온갖 서글픔이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리를 산책하며 바라봐도 이제는 높고 산뜻한 건물의 지붕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비에 젖은 음울한 거리와 작은 상점들, 약초가게, 문구점, 신문 판매점, 조산원, 그리고 베를렌이 숨을 거둔 곳이며 내가 꼭대기층에 방 하나를 빌려 작업실로 쓰고 있는 호텔에 굳게 닫힌 대문뿐이었다. 꼭대기층의 내 작업실에 가려면 6개인지 8개인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실내는 몹시 추웠다. 그러나 잔가지 한 다발과 연필 반토막 길이의 관솔 불쏘시개 세 묶음, 그리고 방을 데울 만큼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장작 한 단을 사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했다. 나는 호텔 앞길 건너편에 서서 어느 방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또 그 연기가 어느 쪽으로 날리는지 보려고 빗속에서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연기가 올라오는 굴뚝은 없었다. 굴뚝은 무척 차가울 테고 그 차가운 굴뚝이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면 방은 연기로 가득 차서 땔감과 돈만 낭비하리라 생각하며 나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발길을 돌렸다. 앙리 4세 고등학교와 오래된 생테티엔 듀몽 교회, 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팡테옹 광장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 마침내 생미셸 대로로 나갔다. 그리고 클리니와 생제르맹 대로를 지나 마침내 내가 잘 아는 생미셸 광장의 멋진 카페로 들어갔다. 그곳은 따뜻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기분 좋은 카페였다. 나는 비에 젖은 내 낡은 외투를 말리려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역시 비에 젖은 오래된 내 중절모를 긴 의자 위에 있는 모자걸이에 걸어놓은 다음 웨이터에게 카페오레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시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날도 황량하고 춥고 바람 불던 꼭 오늘처럼 고약한 날씨였다. 나는 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런 늦가을 험한 날씨를 여러 차례 겪었다. 그런 경험을 글로 옮기기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적합한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옮겨 심기였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옮겨 심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대목을 쓰다 보니 나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국 세인트 제임스 럼주를 주문했다. 추운 날 마시는 럼주는 맛이 그만이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그 마르티니크산 고급 럼주가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을 느끼며 글쓰기를 계속했다. 한 여인이 카페로 들어와 창가의 테이블에 홀로 앉았다. 그녀는 무척 아름다웠다. 빗물에 씻긴 듯 해맑은 피부에 얼굴은 방금 찍어낸 동전처럼 산뜻했고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이 새까만 까마귀 날개처럼 뺨을 비스듬히 덮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내 집중력을 흩어놓고 마음을 설레게 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에, 혹은 다른 글에라도 그녀를 등장시키고 싶었지만 거리와 카페 입구가 잘 보이는 방향으로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글쓰기를 계속했다. 연필이 저절로 종이 위에 글을 써나가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을 따라잡느라 애를 먹었다. 럼주를 한 잔 더 주문하고 이따금 고개를 들 때마다 혹은 받침 접시에 대고 연필을 깎을 때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는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당신은 내 것이고 파리도 내 것이고 나는 이 공책과 이 연필의 것입니다. 나는 다시 글쓰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몰입했다. 이제 글은 스스로 나아가지 않았고 내가 글을 쓰고 있었다. 고개 한번 쳐들지 않고 지금이 몇 시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럼주를 더 주문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럼주를 마시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다. 마침내 글이 완성되었고 나는 갑자기 엄청난 피로를 느꼈다. 마지막 단락을 다시 읽고 나서 눈을 들어 여인을 찾아보았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녀가 아주 멋진 남자와 함께 카페를 나갔기를 바랐다. 하지만 왠지 슬퍼졌다. 나는 공책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나서 웨이터를 불러 생굴 한 접시와 달지 않은 백포도주 반병을 주문했다. 글을 끝내고 나면 마치 사랑을 나누고 난 것처럼 언제나 공허하고 슬프면서도 행복했다. 이번 글은 잘된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다시 읽어봐야 얼마나 좋은 글인지 알게 되겠지만 약한 금속 맛과 함께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생굴을 먹으면서 금속 맛이 차가운 백포도주에 씻겨나가고 혀끝에 남는 바다 향기와 물기를 많이 머금은 굴의 질감이 주는 여운을 즐기는 동안, 그리고 굴 껍데기에 담긴 신선한 즙을 마시고 나서 상쾌한 백포도주로 입을 헹구는 동안 나는 공허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날씨가 고약한 계절이 돌아왔으니 우리는 잠시 파리를 떠나 다른 곳, 이 정떨어지는 찬비 대신에 소나무 사이로 내리는 눈이 거리와 언덕과 높은 산을 덮어서 우리가 저녁 산책에서 돌아올 쯤이면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했다. 알프스의 레자방 근처에 우리가 함께 책도 읽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둔 채 따뜻한 침대에 들어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올려다볼 수 있는 통나무집이 하나 있었다. 나는 바로 그곳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호텔에 얻어둔 작업실에서 철수하고 나면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 74번지에 있는 아파트에 얼마 안 되는 집세만 내면 될 것이다. 나는 토론토 신문사에 보낸 기사의 원고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쓸 수 있으니 우리가 여행 중에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내가 파리에서 미시간에 대한 글을 썼듯이 파리를 떠나서도
파리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파리에 대해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 믿었다. 어쨌든 아내만 좋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 굴 요리에 백포도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나는 파리의 이 고약한 날씨가 그저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어느 지역의 날씨일 뿐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파리의 찬 비를 맞으며 몽따뉴 생트 주누비에브 언덕에 있는 내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다. 센 강변 사람들. 우리가 살던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에서 센강으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다. 그중 가장 가까운 길은 경사가 좀 가파르지만 직선거리였는데 그리로 내려가다 보면 평지가 나오고 이어서 사람들로 붐비는 생제르맹 대로를 가로지르면 오른쪽에 포도주 시장이 있었다. 바람이 스산한 강둑에 있는 이 포도주 시장은 파리의 다른 시장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은 면세 포도주를 쌓아놓은 일종의 보세 창고로 밖에서 보면 마치 무기고나 포로 수용소처럼 칙칙했다. 센강의 지류 건너편에는 좁은 골목길과 아름답고 오래된 집들이 높이 들어선 생루이 섬이 있다. 그곳으로 곧바로 가는 길도 있고 왼쪽으로 돌아서 생루이 섬 맞은편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시테섬을 마주보며 강을 따라서 가는 길도 있다. 강변의 노점 책방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간행된 책들을 가끔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레스토랑 투르다르장의 위층에는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방이 몇 개 있는데 레스토랑 주인은 그 방에 투숙하는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할인해주곤 했다. 그곳에 머물던 손님이 책을 남겨두고 떠나면 객실 담당은 호텔 근처에 있는 어느 여자 책장수에게 그 책을 팔았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헐값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영어로 된 책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에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사들여서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서둘러 팔아치웠다. 도대체 이런 책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 거예요? 서로 친해지고 나서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물었다. 가끔 괜찮은 책도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읽어봐야 알 수 있죠. 그럼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네.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책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제가 대충 훑어보게 해주시죠. 댁을 기다리느라고 책을 안 팔고 놔둘 수는 없어요. 댁은 여기 정기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멀리가 있잖아요. 난 되도록 빨리 팔아야 해요. 설령 그 책들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누가 그걸 알겠어요? 혹시라도 그 책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절대로 안 팔리겠죠. 그럼 프랑스어로 된 책이 가치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보죠? 우선 좋은 책에는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그림의 질이에요. 그리고 제본 상태. 좋은 책은 제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영어 책들은 전부 제본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좋은 책인지 아닌지 금세 알아볼 수 없어요. 글을 한 편 완성했을 때 혹은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나는 센 강변을 거닐곤 했다. 산책하거나 뭔가에 열중하거나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생각이 훨씬 잘 떠올랐다.
앙리 4세 동상이 있는 다리 뽕네프 아래 시테섬 끝자락이 뾰족한 뱃머리 모양으로 끝나는 지점 강변에는 커다랗고 아름다운 마로니에 나무들이 서 있는 작은 공원이 있다. 그 옆에서 급류를 이루거나 역류를 만들며 유유히 흐르는 센 강변에는 낚시하기에 좋은 장소가 여럿 있었다.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 공원으로 내려가서 낚시꾼들이 그곳이나 다리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낚시질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수심에 따라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낚시꾼들은 접이식 낚싯대와 가느다란 낚싯줄, 조명등, 동물뼈로 만든 찌를 가지고 용케도 고기가 잘 무는 지점을 골라 낚싯대를 들이웠다. 그들은 언제나 뭔가 잡아 올렸다. 모샘치라는 물고기를 꽤 많이 잡은 솜씨 좋은 낚시꾼들도 종종 보였다. 모샘치는 통째로 튀기면 맛이 아주 좋아서 나는 한꺼번에 몇 접시나 먹어치우기도 했다. 살이 많고 단맛이 나며 정어리보다 훨씬 맛있는 모샘치는 전혀 느끼하지 않아서 아내와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통째로 먹곤 했다. 나는 생루이 섬과 베르갈랑 광장 사이에 있는 센 강변에서도 특히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나는 포도주 한 병과 빵 한 조각, 그리고 소시지들을 사들고 강변으로 나가 햇볕을 쬐면서 얼마 전에 산책을 읽으며 낚시꾼들을 구경하곤 했다. 물가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낚시꾼들, 강을 오가는 아름다운 바지선들, 화통으로 연기를 길게 뿜으며 그 바지선을 끌고 다리 밑을 지나가는 예인선들, 돌로 쌓은 제방에 쭉 늘어선 키 큰 플라타너스와 느릅나무들, 그리고 군데군데 서 있는 미루나무들을 쳐다보며 센 강을 따라 산책하노라면 나는 결코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토록 많은 나무가 있는 파리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느 날 밤 따뜻한 바람이 불더니 다음 날 아침 봄이 갑자기 눈앞에 와 있음을 실감하곤 했다. 그러나 가끔 엄청나게 내리는 찬비가 오는 봄을 막아서 봄이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한 계절을 잃어버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이 시기가 파리에서 정말 유일하게 서글픈 때였다. 우리는 흔히 가을이 슬픈 계절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헐벗은 나뭇가지가 차가운 겨울 햇볕 아래 앙상한 모습으로 바람에 휘둘릴 때면 마치 우리 몸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을 덮은 얼음이 녹으면 다시 강물이 흐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는 결국 봄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차가운 비가 고집스럽게 계속 내려서 봄이 오지 못하게 밀쳐낸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한 젊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언제나 봄은 끝내 찾아오고야 말았지만 봄이 오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기분이 들곤 했다. 덧없는 봄. 비록 덧없는 봄이라도 일단 오기만 하면 어디서 그 행복을 가장 잘 누릴 것이냐는 것이 내 유일한 관심사였다.
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 때문이어서 누구와도 만날 약속을 하지 않고 지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봄처럼 좋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로 내 행복의 걸림돌이 되었다. 봄날 아침에 나는 아내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새벽부터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다. 활짝 열린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비에 젖었던 도로에 포석들이 서서히 마르고 떠오르는 해가 건너편 집의 축축한 벽면을 비추는 광경이 보였다. 가게들은 아직 덧문이 내려진 상태였다. 염소몰이꾼이 피리를 불면서 언덕길을 올라오자 우리 집 바로 위층에 사는 여자가 큰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몰고 가던 검은 염소 중에서 저통이 가장 묵직한 녀석을 고른 몰이꾼은 개가 염소들을 길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동안 여자의 항아리에 젖을 짜 넣었다. 나머지 염소들은 관광객들처럼 목을 길게 빼고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몰이꾼은 돈을 받고 나서 여자에게 인사한 다음 피리를 불며 다시 언덕길을 올라갔고 개는 뿔을 휘두르는 염소떼를 몰고 멀어져 갔다.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여자는 젖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는 밑창에 펠트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있어서 계단을 올라와 우리 집 앞 현관문을 지나갈 때 거친 숨소리와 자기 집 현관문 닫는 소리만 들릴 뿐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아파트 건물에서 유일하게 염소젖을 사먹는 고객이었다. 나는 아침에 나오는 경마신문을 사러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사는 곳이 경마신문 한 부를 구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날에는 서둘러 사두는 편이 좋았다. 내가 꽁트르 에스카르프 광장 모퉁이 근처에 데카르트 거리에서 신문을 사고 있을 때 그 길을 따라 내려오는 염소떼가 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염소떼를 뒤쫓으며 거리를 산책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신선한 아침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는 쓰던 글을 제때 마치려고 서둘러 아파트 계단을 올라왔다. 그러나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신문부터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작지만 매력적인 앵기행 경마장에서 오늘 열리는 경기 소식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오늘치 글 작업이 끝나면 경마장에 가기로 했다. 내가 특파원으로 일하는 토론토 신문사에서 약간의 원고료를 보내왔기에 우리는 경마장에서 운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에 우리가 가진 돈의 절반을 걸었는데 그 말은 놀랄 만큼 잘 뛰었고 트랙 밖에서 쏟아지는 응원에 보답하듯이 다른 말보다 4마신이나 앞서 들어오면서 우승하여 우리에게 12대 1의 배당을 타게 해주었다. 우리는 그 돈의 절반을 따로 떼어 남겨두고 나머지를 두 번째 말에 걸었다. 그 말은 제일 먼저 뛰어나가더니 1등으로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고 평지에서 우승 후보였던 다른 말이 기수의 채찍질에 가속도를 붙여 점점 따라왔지만 결국 결승선의 선두로 들어왔다. 우리는 관람석 아래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가서 샴페인을 한 잔씩 마시며 배당금을 기다렸다. 우리는 그 경주마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샴페인을 한 잔씩 더 마셨다. 마침내 최종 배당률이 발표되었다. 85. 다시 말해 10프랑의 투자액에 대해 85프랑을 지급한다는 뜻이었다. 막판에 사람들이 그 말에 많이 걸었나 봐.
내가 말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아주 큰 돈을 땄으므로 봄과 돈을 동시에 갖게 된 셈이었고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이면 우리는 그날 딴 돈을 각자의 개인 지출을 위해 4분의 1씩 나누어 가졌고 나머지 절반은 경마를 위한 특별 자금으로 남겨두었다가 내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경마에 투자했다. 우리는 루브르를 통해 공원 정문 밖으로 나와 안쪽과 바깥쪽 마당을 연결하는 아치형 통로들을 지나고 길을 건넌 다음 다리에 서서 난간에 몸을 숙이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여기 우리 눈앞에서 다리 기둥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이 강물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봐요.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강물과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섬이 모두 거기 있었다. 우린 정말 운이 좋아요. 어서 청크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이는 친절하게 우리를 많이 배려하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물론 그러겠죠. 그 친구는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든 같은 팀이 되어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탐험하는가에 달렸겠죠. 우리는 다리를 건너 강 건너편에 와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었잖아. 그래요, 타티. 당신도 시장하죠? 어디 근사한 곳으로 가서 멋진 저녁을 먹자. 어디서요? 미쇼가 어때? 좋아요. 게다가 가깝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유리진열장의 가구와 그림들을 구경하면서 생페르 거리를 천천히 걸어 작곡거리 모퉁이까지 갔다. 그리고 레스토랑 미쇼 앞에 멈춰서 입구에 게시된 가격표를 훑어보았다. 식당은 10,000원이었고 우리는 식사를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테이블을 살피면서 자리가 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식당 앞에 서 있으면서 나는 갑자기 우리가 조금 전 다리 위에서 느꼈던 감각 중에서 순수한 허기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다. 아내에게 그렇게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타티. 허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봄에는 더 허기가 지죠. 하지만 이제 봄은 갔어요. 기억도 일종의 허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리석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이블에 놓인 얇게 점인 쇠고기 요리 2접시가 유리문을 통해 보이자 나는 지금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의 허기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당신은 오늘 우리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 그건 맞는 말이야. 우리는 좋은 충고와 정보를 얻었잖아. 아내가 웃었다. 난 경마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단순해요. 난 모든 종류의 행운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칭크는 경마에 관심이 없을걸? 나는 더 어리석게 굴면서 말했다. 물론 그렇겠죠. 만약 칭크가 경마장에서 직접 말을 타고 달린다면 관심을 보이겠지만 당신은 이제 경마장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물론 가고 싶죠. 그리고 이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당신 정말이야? 그럼요. 당신도 그렇죠. 안 그래요? 마침내 자리가 나서 우리는 미쇼에서 아주 훌륭한 식사를 했다. 그러나 배를 채우고서도 우리가 다리 위에서 느꼈던 허기와 비슷한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느낌은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탔을 때에도 남아 있었고,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에도, 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랑을 나누었을 때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 창문을 열고 서서 높은 집들의 지붕 위로 떠오른 환한 달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그 느낌은 줄곧 남아 있었다. 나는 얼굴에 쏟아지는 달빛을 가렸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느낌에 집착하며 깨어 있었다. 밤새 우리는 각자 2차례나 잠에서 깨었지만 이제 아내는 달빛을 받으며 평온하게 단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덧없는 봄이 찾아왔음을 발견하고 염소 몰이꾼의 피리 소리를 듣고 경마신문을 사려고 밖으로 나갈 때만 해도 인생은 더없이 단순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파리는 아주 오래된 도시였고 우리는 너무 젊었으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단순한 것은 없었다. 가난도, 갑자기 생긴 돈도, 달빛도, 옳고 그름도, 달빛을 받으며 곁에 잠들어 있는 한 사람의 고른 숨소리마저도. 배고픔은 훌륭한 교훈이다. 파리에서는 충분히 먹지 못하면 몹시 허기가 진다. 빵집 진열대에는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그득하고 거리에는 테라스에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늘 먹을 것이 눈에 보이고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특파원 일을 그만두고 나서 미국에서 아무도 사주지 않는 글만 쓰고 있을 무렵 누군가와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집에 말하고 나왔을 때 가기에 딱 좋은 장소는 릭상부르 공원이었다. 옵세르바토아르 광장에서 보지라르 거리에 이르는 길에는 음식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릭상부르 공원에 가면 나는 을에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기곤 했는데 배가 몹시 고플수록 벽에 걸린 그림들이 더욱 맑고 또렷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배가 텅 비었을 때 세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풍경화를 그렸는지 진정으로 꿰뚫어 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림을 그릴 때 그도 역시 배가 고팠을지 궁금했지만 어쩌면 그가 식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렸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잠이 부족하거나 허기가 질 때 느낄 수 있는 건전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나는 세잔이 다른 면에서 허기를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광장을 지나 센 강변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과일 가게, 채소 가게, 포도주 가게, 빵집을 지나야 했다. 그러나 낡은 교회의 회백색 석조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오대용 거리로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음식 가게들과 마주치지 않고도 실비아 비치의 서점으로 갈 수 있었다. 일단 오대용 거리에 들어서면 식당 3개가 있는 오대용 광장에 이를 때까지는 다행히 음식점이 없었다. 오대용 거리 12번지에 도착할 즈음이면 허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다른 모든 감각이 무척 예민해졌다. 벽에 걸린 사진들도 달리 보이고 그때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책들도 눈에 띄었다. 해밍웨이 씨, 너무 해숙해지셨네요. 실비아가 말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그럼요. 점심 때 뭘 드셨어요? 새삼스럽게 속이 쓰려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실은 지금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후 3시예요?
시간이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온 우편물은 없죠? 없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저것 뒤적이던 그녀는 메모 하나를 발견하고는 마냥 기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제가 외출한 사이에 이게 도착했다는군요. 그녀가 말하며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봉투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600프랑이네요. 이건 성금이고 나중에 더 주겠다는군요. 페이지당 30프랑. 5페이지짜리 글을 트랜스 애틀랜틱 리뷰에 석 달마다 싣는다는데 이 3개월 수입이 고작 150프랑. 1년에 600프랑이군요. 하지만 해밍웨이 씨, 지금의 수입 액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편을 써도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파원 일을 그만두니까 벌이가 없어요. 언젠가는 팔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조금 전에도 한 편에 대한 원고료를 받았잖아요. 미안해요, 실비야. 쓸데없이 넋두리를 늘어놓았군요. 다시 오데온 거리로 나왔을 때 나는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은 나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오늘 하루 내가 한 행동은 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지만 어리석었다. 식사를 거르지 말고 커다란 빵 한 덩어리라도 사 먹는 편이 나았으리라. 노르스름하고 맛있는 빵 껍질의 맛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렇지만 뭔가 마실 것이 없이 빵만 먹는다면 목이 맬 것이다. 에이, 이런 불평쟁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자진해서 특파원 일을 그만뒀잖아. 네 신용은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 실비아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야. 그녀에게는 돈이 있으니 물론 빌려주겠지. 하지만 그러고 나면 다른 일에도 너 자신을 굽혀야 할 거야. 배가 고프다는 것은 네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배고플 때는 그림이 더 잘 보이는 법이지. 하지만 음식을 먹는다는 것 또한 대단히 멋진 일이잖아. 자, 이제 어디 가서 식사할까? 나는 리프에 가서 한잔하면서 식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빠른 걸음으로 리프로 가는 도중에 음식 파는 가게를 지날 때마다 위장이 눈만큼이나 빨리 반응했고 코끝을 간지리는 맛있는 냄새는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맥주는 시원하고 맛있었다. 올리브유를 뿌린 감자 샐러드는 적당히 짭짤하고 쫀득쫀득했으며 올리브유의 향미도 감미로웠다. 나는 통후추를 가루내어 감자에 뿌린 다음 빵을 올리브유에 적셨다. 첫 잔을 시원하게 들이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마시면서 식사했다. 감자 샐러드를 다 먹고 나자 한 접시 더 주문하면서 세르벨라를 추가했다. 세르벨라는 굵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세로로 자르고 그 위에 겨자 소스를 끼얹은 요리다. 올리브유와 소스를 빵으로 깨끗하게 닦아 먹은 다음 나는 맥주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천천히 다 마시고는 반 리터짜리 맥주를 더 주문하고 웨이터가 맥주통에서 맥주를 뽑아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1리터짜리보다 더 시원했다. 나는 단숨에 잔을 반쯤 비웠다. 나는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나는 내가 쓴 단편 작품들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미국에서 내 책을 출간할 출판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신문사 일을 그만둘 때 나는 내 작품을 출간하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내가 보낸 원고는 모조리 되돌아왔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낙관적일 수 있었던 것은 에드워드 오브라이언이 발행하는 우수 단편 선집에 나의 단편, 나의 아버지가 실렸고 또 그 해에 그 책을 내게 헌정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브라이언은 그때까지 어느 잡지에도 실리지 못했던 내 단편을 자신의 선집에 넣기 위해 모든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특별히 예우해 줬던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쓴웃음을 지을 때 웨이터가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당시에 일이 아주 우습게 돌아갔다. 그토록 난리법석을 떨면서 내 작품을 단편 선집에 실었던 그가 막상 내 이름의 철자를 틀리게 인수했던 것이다. 그 단편은 내게 남아있던 2편의 원고 중 하나였다. 이전에 나는 그때까지 작업했던 원고를 모두 잃어버렸다. 아내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당시에 내가 머물고 있던 로잔으로 내가 그동안 썼던 모든 원고를 가져오다가 리옹역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알프스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도 내가 틈틈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려는 기특한 마음에서 내가 손으로 쓴 초고, 타자로 친 원고, 그리고 사본들을 모두 폴더 속에 잘 정리하여 가방에 챙겨 넣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나마 나의 아버지 원고가 내 수중에 남아있던 것은 링컨 스테펀스가 어느 출판사 편집자에게 그 원고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되돌려 보낸 덕분이었다. 그 후 로잔을 떠나 이탈리아로 갔을 때 나는 당시 라팔로 언덕 위 수도원에 묵고 있던 오브라이언을 만났다. 그는 내성적이면서도 온화한 성격에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옅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긴 머리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깎는다는 오브라이언에게 나는 단편 대신 경마에 관해 쓴 글을 보여주었다. 그때 나는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더는 글을 쓸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난파된 배의 나침판을 한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나 사고를 당해 절단한 다리로 장화를 신은 발을 자조적으로 흔들어 보듯이 일종의 심술궂은 호기심으로 그에게 내 원고를 보여주었다. 원고를 다 읽고 난 그는 나보다도 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죽어가거나 단말마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내 원고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말하던 아내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처음에 아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일은 없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든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그녀를 달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도 했다. 마침내 아내는 내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아내가 사본까지도 전부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라 믿었던 나는 당시 상당한 수입원이었던 신문사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해놓고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녀가 사본까지 몽땅 잃어버렸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아파트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칭크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내게 누누이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오브라이언에게 그렇게까지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말했다. 초기 작품들을 잃어버린 것은 나를 위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고 나는 마치 신임 병사의 사기를 북돋아 주듯이 그를 다독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다시 단편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지 그를 위로하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진심이 되었다. 나는 장편 소설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정제된 문장으로 소설을 완성하려고 애쓰다 보니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장거리 달리기를 연습하듯이 우선 조금씩 긴 글을 쓰는 훈련이 필요했다. 전에 리옹역에서 가방과 함께 원고를 잃어버린 그 소설을 썼을 때 나는 아직 젊음 그 자체만큼이나 허망하고 변덕스러운 젊은 나이의 순진한 정서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원고를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 소설을 써야 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다. 절대로 생계의 수단으로 소설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나는 소설을 쓸 것이다. 따라서 나는 더 많은 압박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은 우선 내가 잘하는 주제에 대해 긴 글을 써봐야 할 것이다. 내가 썼다가 잃어버린 글의 주제가 아니면서 내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가장 빨리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가 내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다. 나는 보나파르트, 귀느메, 그리고 아사스 거리를 지나고 노트르담 대샹 거리를 가로질러 라라 클로즈리 데릴라로 갔다. 그리고 오후 햇살이 어깨너머로 들어오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공책을 꺼내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커피 한 잔을 가져왔지만 다 식은 뒤에야 반쯤 마셨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글을 쓰는 동안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글쓰기를 멈추고도 나는 강물이 다리 기둥에 부딪히고 떠밀려 올라온 물속에서 송어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는 이 강변을 떠나기 싫었다. 내가 카페에서 쓴 글은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었지만 전쟁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강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터이고 나는 내 글에 그 강과 이 나라와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담아야 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 일을 계속해야 하리라. 다른 일은 아무래도 좋았다. 내 주머니에는 독일에서 받은 돈이 들어있었기에 아무 문제 없었다.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또 다른 돈이 들어올 것이다.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다음 날 아침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머리를 건강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그 당시 그런 일쯤은 전혀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기 석 달 전 3일 만에 쓴 글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나다 이프에스 나다입니다.
이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니 아무것도 정도의 뜻이라 합니다. 그가 죽기 전 되돌아본 그의 인생, 아니면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 그 나름대로의 인생 총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린 초중고 시절에 세계 명작을 접하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사람과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없이 본 그 책들을 우린 지금 봤다고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책 제목과 작가, 어느 페이지의 느낌 몇 조각 정도가 아닐까요? 명작은 말 그대로 명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꺼내보시고 그 책들의 진가를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